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방고흐 영혼의 편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빈센트 방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남긴 편지를 묶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빈센트 방고흐가 직접 쓴 글들입니다. 편지들을 통해서 빈센트 방고흐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또 빈센트 방고흐가 어쩜 그렇게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화가들 중에는 좋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나쁜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듯. 1874년 1월.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 힘이 감옥 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인생도 다시 태어난다. 이 감옥이란 편견, 오해, 치명적인 무지, 의심, 거짓, 겸손 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1880년 7월. 한마디로 우리는 숲에서 숨쉬고 걸어다니고 나무 냄새를 맡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그리기가 어려웠다는 말이다. 비가 내렸지만 기름 먹인 종이에 그것을 다시 그리기도 했다. 원하는 만큼 잘 그리려면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겠지만 결국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자연 안에 모두 들어있다. 온 세상이 비에 젖어 있는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가 오기 전에도, 비가 올 때도, 그리고 비가 온 후에도, 비 내리는 날에는 꼭 그림을 그려야겠다. 2달 안에 너에게 그림 한 점을 보내마. 그러면 알게 되겠지.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런 식으로 더 위대한 경지에 올랐다고 믿는다. 나는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칙부터 틀린 그림, 거짓된 그림, 왜곡된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더 차원이 높고 더 훌륭한 그림을 그리려면 훨씬 더 많은 습작을 해야 한다. 습작은 대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유화로 그리는 게 나을까? 어느 쪽이 더 유익할까? 요즘은 양홍색과 코발트색에 푹 빠져 있다. 코발트는 아주 신비로운 색으로 사물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 때 이보다 더 적합한 색은 없지 싶다. 카르민은 포도주의 붉은색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며 포도주처럼 강렬하다. 에메랄드 그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절약이다. 카드뮴색, 노란색 계열도 마찬가지다. 내게 부족한 것은 훈련이다. 아마 그런 그림을 50점은 더 그린 후에야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나는 시간을 끌며 아주 정성을 들여서 채색을 한다. 충분한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생명을 끌어내기 위해 너무 오래 망설이게 되더구나. 하지만 이건 시간의 연습의 문제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붓질을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달라붙어 훈련해야겠지.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이야기를 하자면 모델에게 지불할 돈이 없어서 인물화는 완전히 포기했네. 그 대신 유화로 채색하는 연습을 위해 빨간 양귀비꽃, 파란 수레국화와 물망초, 하얀 장미와 분홍 장미, 노란 국화 등 꽃 그림을 그리고 있네. 파란색과 오렌지색, 빨강과 초록,
노랑과 보라의 대립을 추구하기 위해서지. 회색빛 조화를 피하고 강렬한 대립을 조화롭게 다루기 위해 강렬한 색을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다네. 이런 훈련을 마치고 최근에는 2점의 두상 습작을 그렸는데 빛과 색에서 전에 그린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있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색에서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고. 진정한 대생은 색과 함께 틀이 만들어진다고 말일세. 1887년. 그리고 캉디드를 쓴 볼테르도 있지. 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과 진실을 원한다면 제르미니 라세르투와 소녀 엘리자를 쓴 공쿠르 형제가 있고 삶의 환희와 목로 주점을 쓴 졸라가 있다. 그 밖에도 많은 걸작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공감하는 삶을 묘사하고 있어서 진실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졸라, 플로베르, 모파상, 공쿠르 형제, 리슈팽, 도데, 위스망스 등 프랑스 자연주의자들의 소설은 정말 훌륭하다. 그런 소설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모파상의 걸작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를 위해 구해보마.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까?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재림한다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가 아니라 저 위에서다. 왜 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겠지. 세상의 빛이 말이나 글에 의해 유지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묘사해서 널리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 글이 전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위대하고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 가치는 옛 기독교인들에 의해 기록된 혁명에 비견할 만하다. 나는 성경을 요즘 사람들보다 더 세심하게 읽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토록 고상한 이상이 늘 존재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흔히 한 마리의 황소로 상징되는 누가는 복음서의 저자인 동시에 의사이자 화가였기에 흔히 화가들의 성자라 불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네. 그러나 예술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이 냉혹한 행성에서 화가들이 꾸려가는 생활은 정말 초라하지. 그뿐만 아니라 실천하기 힘든 사명 때문에 허리가 부서져라 멍에를 쥐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네. 그래도 다른 무수한 행성이나 태양에도 선과 형태와 색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반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존재가 되어 그림을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믿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유충이 나비가 되고 굼벵이가 딱정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도 신기할 것도 없는 어떤 현상에 의해 완전히 달라진 존재 말일세. 기차를 타고 빨리 전진할 때면 아주 가까이서 지나치는 대상도 분간할 수 없고 무엇보다 기관차 자체를 볼 수 없다. 1888년 8월. 나는 늘 2가지 생각 중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색에 대한 탐구다. 색채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로 보완해 주는 2가지 색을 결합하여 연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 그 색을 혼합하거나 대조를 이루어서 마음의 신비로운 떨림을 표현하는 일, 얼굴을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는 밝은 톤의 광채로 빛나게 해서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일, 별을 그려서 희망을 표현하는 일, 석양을 통해 어떤 사람의 열정을 표현하는 일, 그런 건 결코 눈속임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니? 1888년 9월 3일.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그 대신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좀 좋은 거울을 샀다. 내 얼굴색을 칠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면 다른 사람도 쉽게 그릴 수 있겠지. 밤 풍경이나 밤이 주는 느낌 혹은 밤 그 자체를 그 자리에서 그리는 일이 아주 흥미롭다. 이번 주에는 그림 그리고 잠자고 먹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6시간씩 총 12시간의 작업을 했고 단번에 12시간 동안 잠을 잤다. 1888년 9월. 태호에게 강제 휴식에 대한 복수. 너에게 작업 방향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작은 스케치를 동봉한다. 아직 눈은 좀 피곤하다. 그러나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구성을 스케치해 보았다. 늘 그렇듯 크기는 30호 캔버스다. 이번에 그린 작품은 나의 방이다. 여기서만은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것을 단순화하면서 방에 더 많은 스타일을 주었고 전체적으로 휴식이나 수면의 인상을 주고 싶었다. 사실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는 마음 상태와 상상력에 달려있다. 벽은 창백한 보라색이고 바닥은 붉은 타일이 깔려있다. 침대의 나무 부분과 의자는 신선한 버터 같은 노란색이고 시트와 베개는 라임의 밝은 녹색, 담요는 진홍색이다. 창문은 녹색, 세면대는 오렌지색, 세수대야는 파란색이다. 그리고 문은 라일락색. 그게 전부다. 문이 닫힌 이 방에서는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구를 그리는 선이 완강한 것은 침해받지 않는 휴식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벽에는 초상화와 거울, 수건, 약간의 옷이 걸려 있다. 그림 안에 흰색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테두리는 흰색이 좋겠지. 이 그림은 내가 강제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일종의 복수로 그렸다. 내일도 하루 종일 이 그림에 매달릴 생각이다. 구상이 아주 단순한 그림인 만큼 그림자나 미묘한 음영은 무시하고 일본 판화처럼 환하고 명암이 없는 색조로 채색했다. 이 그림은 타라스콩의 합승마차나 밤의 카페와 좋은 대조를 이룰 것이다. 그림을 완성하려면 내일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해야 하니 편지를 길게 쓰지는 않겠다. 아픈 건 좀 덜해졌니? 나에게 알려주는 걸 잊지 마라. 곧 답장을 보내주기 바란다. 언젠가는 너를 위해 다른 방도 스케치할 생각이다. 1888년 10월 16일. 사이프러스 나무들은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것을 소재로 해바라기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사이프러스 나무를 바라보다 보면 이제껏 그것을 다룬 그림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아름다운 선과 균형을 가졌다. 그리고 그 푸름에는 그 무엇도 따를 수 없는 깊이가 있다. 태양이 내리쬐는 풍경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검은 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장 흥미로운 검은 색조들 중 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내기란 참 어렵구나. 사이프러스 나무들은 푸른색을 배경으로, 아니 푸른색 속에서 봐야만 한다. 다른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이곳의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속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 사이프러스 나무를 다룬 2점 중에서 지금 스케치를 그려 보내는 쪽이 더 훌륭한 그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속의 나무들은 아주 크고 육중하다. 전경은 가시나무와 관목 덤불들이 낮게 자리 잡고 있다. 보랏빛이 도는 언덕 너머에 초록색과 분홍색을 띤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다. 전경의 가시덤불은 노란색과 보라색, 초록색으로 아주 두껍게 칠했다.
1889년 6월 25일. 편지들이 거의 고우가 마지막 생을 살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생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편지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